파리올림픽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프랑스 기자와 일본 기자가 한국 선수와 일본 선수 간에 펼쳐지는 경기를 취재하러 파리의 아레나 경기장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난 뒤 돌아가는 길에 일본 기자는 프랑스 기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어떠한 한마디를 듣더니 갑자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두 기자는 원래 서로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대체 일본 기자는 프랑스 기자에게 어떤 말을 들었길래 이토록 격한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스포츠 기자로 일하고 있는 레나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프랑스에서는 100년 만에 올림픽이 화려하게 개최되었죠. 파리 올림픽 덕분에 그렇지 않아도 더운 파리의 여름은 전 세계인들의 열기로 가득 차며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스포츠 기자로 일하고 있는 저 또한 파리올림픽 취재 때문에 굉장히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특히 저는 이번 올림픽에서 프랑스의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활약할 것인지 그리고 종합순위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죠. 그리고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저는 예전부터 K-팝을 무척 좋아했어요. 요즘 한류 열풍이 참 거세잖아요. 저도 그 대열에 합류해서 K-팝에 푹 빠져버렸던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프랑스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관심이 꽤 많았어요. 한국의 경기들도 많이 기대가 되었고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었죠. 아무튼 이번에 올림픽 취재를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 일본인 기자 친구인 칸나와 있었던 일도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요. 우선 저와 칸나와는 도쿄 올림픽이 한창이던 2021년에 알게 되었어요. 저는 당시에도 스포츠 기자로서 도쿄에 파견되었는데 그때 칸나와 처음 만났죠. 당시 저는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취재하러 가게 된 것이어서 무척 기대에 부풀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칸나와는 올림픽 선수촌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때 서로의 국가와 문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금세 가까워지게 되었죠. 칸나는 일본에서의 스포츠 저널리즘 경험이 풍부했고 당시 저는 그러한 칸나의 인사이트와 스포츠에 대한 깊은 이해에 감탄하기도 했는데요. 저도 저의 경험과 시각을 공유하면서 우리 두 사람은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답니다. 당시 도쿄 올림픽의 치열한 경기들 속에서 저희들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취재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좋은 협력 관계를 형성하기도 했죠. 그렇게 도쿄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저와 칸나는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교류를 이어갔는데요.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저희 둘은 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기자로서의 직업 윤리에 대해서도 서로 맞는 부분이 많아서 좋은 친분을 계속 유지했죠. 그러던 중 2024년 파리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우리 둘은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칸나가 올림픽 취재를 위해 개최 직전에 파리에 파견되었거든요. 칸나는 프랑스에서의 언어 장벽과 낯선 환경 속에서 올림픽 현장을 취재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죠. 칸나는 영어는 가능했지만 프랑스어는 많이 미숙했기에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 생각되었고 저는 기꺼이 칸나를 도와주었답니다. 도쿄 올림픽 당시에 칸나도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었거든요. 저는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부터 칸나에게 현지 취재 허가를 받는 방법부터 시작해 올림픽 경기장의 접근성, 인터뷰 요청 절차 등 프랑스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었고 또한 어려운 프랑스어로 작성된 자료들을 번역해주거나 중요한 경기 일정과 현지의 취재 기회를 공유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던 파리 올림픽은 그렇게 화려하게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기자이다 보니 올림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속속들이 지켜보았던 저는 이제 와서 말하자면 솔직히 이번 파리 올림픽이 참 민망하기도 했는데요. 개막식부터 시작해서 경기를 치르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주최 측의 실수가 연발되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한국과 관련된 실수가 많아서 저는 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간략히만 떠올려봐도 많은 일들을 나열할 수 있겠네요. 우선 고정관념을 깬 개막식은 프랑스의 풍부한 문화와 예술적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며 임팩트를 크게 주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양성평등, 다양성 등 너무 많은 의미와 가치를 담으려 했던 의도들이 몇몇 금기들을 건드리면서 현재 유튜브에 업로드됐던 개막식 영상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조직위 측은 폭력을 비판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한 공연이라고 연출 의도를 설명했는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 공연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느껴야지 공연의 의도를 따로 해설을 해야 하고 주석을 달아야 한다면 그 의도가 제대로 표현된 공연이 아닌 거라고 말이죠. 또한 프랑스 특유의 프렌치 시크와 유머, 풍자의 문화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지만 중요한 건 공감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고 세계인의 축제인 만큼 보편적 정서를 좀 더 고민해야 했지 않나 싶었어요. 게다가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기를 거꾸로 개항하는 사건도 벌어졌는데요. 올림픽 참가를 부르며 프랑스 육군 의장대가 오륜기를 개항할 때 개항되는 오륜기의 위와 아래가 뒤바뀐 채 개항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깃발을 거꾸로 개항하는 행위는 위기에 처했다라는 의미의 신호이거나 의도적으로 깃발의 소유주 IOC를 망신을 주는 굴욕적인 행위로 인식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껏 열린 올림픽 중에서도 오륜기를 거꾸로 개항한 행위는 처음인데 이번 올림픽 대회가 세 번째인 프랑스에서 이러한 사건이 터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국제적인 망신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 언론과 국민들이 분노를 쏟아낸 일도 있었죠. 개막식에서 대한민국의 국가명을 북조선인민공화국으로 잘못 소개한 일이 있었잖아요. 북한은 제대로 소개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이 두 번 입장한 셈이 되었던 거죠. 결국 IOC 측이 즉시 사과를 했다고는 하던데 올림픽과 같은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다니 저도 참 프랑스인으로서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이후에도 문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펜싱 샤브르 오상욱 선수가 금메달을 딴 뒤 선수 소개에 영문명 이름을 또 틀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기를 잘못 표기하거나 태권도를 유도로 표기하는 실수도 벌어졌고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실수들이 한국을 대상으로만 벌어진 게 아닌데요. 농구 경기에서 남수단 국가를 잘못 틀기도 했고 수영에서 아르헨티나 선수 소개에 중국 오성홍기를 띄우기도 했으며 양궁 경기에서는 활을 쏘지도 않았는데 점수가 올라가는 등 실수들이 계속해서 연발되었습니다. 특히 남수단 국가를 잘못 튼 것은 마치 대한민국 국가 연주 때 북한의 국가를 틀어준 것처럼 기분이 굉장히 나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일인데요. 남수단은 수단에서 독립한 국가로 양국은 여전히 서로에게 앙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남수단 경기에 수단 국가를 틀어버렸으니 논란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죠. 이렇듯 반복되는 문제의 일각에서는 인종차별이라는 지적까지도 이뤘는데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양국 남자단체전 시상식에선 프랑스가 자국 국기마저 잘못 개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은메달을 따놓고 동메달 위치에 프랑스 국기를 위치시켜버린 거죠. 이쯤 되니 그냥 프랑스 국민성이 원래 좀 꼼꼼한 편이 아니구나 하며 그러려니 하는 웃지 못할 분위기마저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나라 한국에 대한 실수도 연발되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실수도 계속 나오고 솔직히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러웠던 건 맞는데요.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개막식 연출에 관한 비판, 올림픽 진행 중의 실수 등은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도 봐요. 그런데 경기 운영 준비가 미흡한 것은 프랑스가 욕을 먹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강이 그냥 더러운 정도가 아니라 선수들 건강을 위협할 만큼 오염 수준이 심각한 상태인데 생강 수질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면 경기장을 따로 만들든가 했어야죠. 생강에서 수영한다는 낭만 따위를 내세울 게 아니라요. 올림픽은 영화 촬영 같은 게 아니라고요. 게다가 선수촌 시설 문제와 셔틀버스에 에어컨을 틀지 않는 등 이런 건 정말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올림픽도 좋지만 적어도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또한 개회식에서 내연기관 보트를 이용하거나 폭죽을 터뜨리는 등의 퍼포먼스가 친환경과는 상반된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논란은
올림픽의 환경 보호 의지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뭐랄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는 신경을 많이 썼지만 기본적인 것에 소홀했던 그런 파리 올림픽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남은 대회 일정 중엔 이제 큰 사건 사고 없이 매끄럽게 대회가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도 그동안에 크고 작은 실수들이 많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 좀 길어진 것 같기도 하네요. 하여간 저는 파리로 오게 된 칸나를 도우기도 하면서 그렇게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칸나와 있었던 얘기도 좀 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에 칸나에게 적잖게 실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글쎄 칸나가 혐한 의식이 있더라고요. 우선 올림픽이 진행될수록 칸나는 점점 불만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일본 선수들의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일본보다 훨씬 더 적은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한 한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하면서 칸나는 점점 더 예민해지더군요. 그리고 저와 만날 때마다 우리 일본 선수들이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했고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큰 나라인데 이렇게 뒤처지다니 라며 한탄하는 일이 잦아졌고요. 저는 처음에는 그런 말을 들으며 자국을 응원하는 마음이 크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칸나가 점점 더 경쟁에 집착하고 있음이 느껴졌고 특히나 칸나는 한국 선수들의 성과를 굉장히 질투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죠. 저는 솔직히 칸나가 스포츠를 단순히 국가 간 경쟁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아 실망스러웠어요. 솔직히 다른 얘기할 땐 잘 몰랐는데 한국 얘기가 나올 때엔 그게 확 드러나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칸나의 태도를 보며 스포츠의 본질은 경쟁을 넘어선 인간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임을 이야기하며 칸나를 조금 설득해 보려고도 했는데요. 올림픽은 단순히 승패를 가리는 것만이 아니고 선수들의 도전과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게 의미 있는 거야. 그리고 모든 나라의 선수들이 그 과정에서 존중받아야 하고. 제가 이렇게 말하자 칸나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지만 여전히 그렇게 동의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더욱 실망시켰던 점은 바로 칸나에게서 혐한 의식이 느껴졌다는 점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칸나의 불만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 혐한 의식으로까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국 선수단의 성적이 또 한 번 화제가 되었을 때 칸나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더라고요. 한국은 우리 문화를 따라잡을 수도 없으면서 이렇게 스포츠에서는 앞서가려고만 해. 그들이 우리보다 잘하는 게 말이 되나? 저는 칸나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죠. 그간 제가 알던 칸나가 아닌 것 같았어요. 칸나가 단순히 자국 선수들의 성적에 실망한 것이 아니라 아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깊게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칸나의 혐한 의식은 한국의 안세영 선수와 일본의 야마구치 선수와의 배드민턴 준결승전에서 더욱 폭발하는 듯 했어요. 그때 우리 둘 다 취재를 위해 같은 현장에 있었거든요. 사실 그날 경기는 승패를 떠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결과는 한국의 안세영 선수의 승리였지만 경기가 끝나고 일본 선수에게 다가가 예를 표하고 함께 관중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경기가 끝나고 칸나와 경기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제가 느낀 바를 솔직하게 말했죠. 오늘 경기는 정말 감동스러웠다고요. 그런데 칸나는 정색하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감동스럽긴 뭐가 감동스러워. 일본이 졌는데 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했어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서로 최선을 다한 뒤에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스포츠맨십이 얼마나 멋져. 당사자 선수들 뿐만 아니라 감독들도 모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했어. 물론 아쉬움이 아예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올림픽 무대에 나와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영광스럽다고 느낄 거야. 그런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칸나가 말을 끊으며 갑자기 화를 냈어요. 레나 너도 결국 한국 편이구나. 얼마 전에 한국과 일본이 유도 준결승전에서 붙었을 때도 은근히 한국을 응원하는 것 같더니 말이야. 그때 그 한국 선수가 과하게 세레머니 하는 장면 보면서 박수치는 거 내가 다 봤거든. 칸나가 말하는 건 얼마 전 있었던
한국의 김민종 선수와 일본의 사이토 다스루 선수 간의 유도 준결승전 경기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때 김민종 선수가 시원한 업어치기로 한판승을 따냈거든요. 당시에 김민종 선수가 이긴 뒤에 세레머니를 할 때 저도 선수의 그간 노력과 기쁨에 감정이입이 되면서 박수를 쳐주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죠. 사실 그때 그 경기 이후 일본의 여러 매체에서 김민종 선수를 연일 비난하는 걸 저도 보았습니다.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는 정신이 훼손된 행동으로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말이죠. 일본 네티즌들도 김민종 선수 욕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기장에서 봤을 땐 그저 승리의 기쁨을 표현한 것뿐이었는데 왜 그렇게 과장되게 보도되고 격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도 이상해서 저는 영어로 된 해외 기사를 찾아보기도 했어요. 해외 매체들은 김민종 선수의 투혼과 극적인 승리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세레머니에 대해서도 정당한 승리의 표현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죠. 그리고 사실 이건 한국 선수가 특이하다기보다는 어느 나라 선수든 기쁨을 크게 표하는 선수는 많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승패에만 연연하며 한국을 욕하려고만 하는 칸나를 보며 저는 며칠 전 신유빈 선수와 일본의 하야타 선수 간의 탁구 경기가 떠올랐어요. 그때 한국의 신유빈 선수는 동메달 결정전에서 하야타 선수에게 패배하고 말았지만 승자 하야타 선수에게 먼저 다가가 포옹을 해주고 상대팀 감독에게까지 가서 포옹을 나눈 뒤 하야타 선수와 함께 관중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스러웠고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칸나에게 이 얘기를 하며 한국의 선수들은 패배하였더라도 일본 선수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데 그렇게 승패에만 연연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냐고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좀 강하게 말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칸나는 저를 노려보더니 그대로 자리를 떠버리더라고요. 당시에 저도 흥분을 많이 했기에 붙잡지 않고 그대로 그냥 보내버렸죠. 제가 보기에 칸나는 일본은 선수들이 400명 이상이나 출전하였는데 고작 150명도 되지 않는 한국에게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자존심 상해하는 것 같았어요. 이와 관련해 일본의 언론에서도 대회 시작 전부터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를 써왔던 것으로 압니다. 당시 일본 언론은 오래 줄어든 한국의 선수단 규모를 거론하며 침몰하는 한국을 상징한다고 혐한 기사를 썼던 걸 저도 봤거든요.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 규모는 143명으로 지난 도쿄올림픽 당시 232명의 60% 수준이라며 이는 한국에게 있어 파리올림픽은 치만의 상징이라고 비난하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당시 그 기사를 기고했던 일본의 대표적 극우 인사 무로타니는 올림픽에서의 활약은 경제지표나 군사력 지표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국력을 상징한다고 전제한 뒤 한국 선수단 규모를 두고 파리올림픽은 치만의 상징이라고 조롱했던 건데요. 그러면서 그는 3년 전 도쿄올림픽을 되돌아보면 한국 언론은 개회 몇 달 전부터 방사능 대국 일본을 보도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고 오염 식재료를 선수들의 입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한국에서 식재료를 반입해 독자적인 선수용 식당도 소란스럽게 개설했다며 또 매일같이 일본에 대해 시끄럽게 보도했다고 당시 한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크게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죠. 그런 식으로 일본의 언론에서는 올림픽 시작도 전부터 한국을 꾸준히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또 자신들은 도쿄올림픽 때에 이어 이번에도 금메달 20개 이상을 따서 종합순위 3위를 목표로 한다며 한국은 잘해봐야 금메달 5개에 10위라고 조롱을 하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어땠나요? 대회 초반부터 펜싱과 사격에서 금메달을 따기 시작하더니 심지어 중간 순위에서 1위로 올라가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은 대회 첫날 오상욱 선수의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 금메달을 시작으로 이틀째인 28일엔 사격 여자 10m 공기 권총에서 오예진 선수가 같은 한국 선수인 김혜지 선수를 누르면서 금메달을 다시 추가했고요. 그리고 같은 날 양궁 여자 단체에서 올림픽 10연패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더니 하루 지나 반효진 선수가 10m 공기 소총에서 웃었습니다. 대회 3일차의 반효진 선수의 금메달을 통해 한국은
파리올림픽 중간순위 공동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해냈어요. 심지어 한국은 전날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는 순간 단독으로 1위에 오르기까지 했다가 이후 5위까지 내려갔지만 하루 만에 반효진 선수가 사격에서 금메달 낭보를 전하면서 다시 종합 1위를 탈환한 것이었는데요. 정말 그 기세가 대단했다고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이후 미국과 중국 등이 다시 올라가며 두 국가 간 1위 싸움을 벌일 것이 당연해 보이긴 했으나 한국이 어느 순간이라도 종합순위 1위에 오른 것은 정말 대단한 뉴스임에 틀림없어 보였죠. 143명이라는 역대급으로 적은 인원이 출전한 파리올림픽에서 당초 예상하던 금메달 5개는 진작부터 뛰어넘었고 이제는 벌써 금메달이 13개나 되며 한국은 종합순위 7위까지 올라온 상태인데요. 사실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일본보다 앞선 6위 자리를 지키기도 했었죠. 대회 시작 전부터 한국을 조롱하던 일본 언론들은 애써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물론 일본도 대회 초반 기세는 좋았어요. 하지만 기대가 컸던 유도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금메달을 획득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고 결국 대회 중반부가 지나면서 양궁에서 금메달을 싹쓸이한 한국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네티즌들 중에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인구도 2배 이상이 많고 이번에 출전 선수는 3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미 한국에게 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견도 많은 상황이더군요. 또 일본이 한국을 제대로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일본도 양궁과 태권도를 노려야만 한다는 의견도 꽤 많았고요. 반면에 한국은 병역 혜택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뛰는 거고 병역 면제가 없어지면 메달 수도 제로가 될 것 같다. 저 나라는 병역 면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올림픽 정신에 어긋난다라는 얼토당토 않는 의견이 보이기도 했고요. 아무튼 거의 대회 막바지가 된 현재 시점, 한국은 태권도와 근대 5종 등에서, 일본은 레슬링과 스포츠 클라이밍 등에서 추가 메달을 노릴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어느 나라가 더 높은 순위에 랭크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순 없을 거예요. 스포츠 경기란 늘 변수가 존재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일본은 최초 예상했던 메달 수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고 한국은 당초 기대치보다 몇 배는 더 많은 금메달을 획득한 상황인데요. 솔직히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개인적으로 한국이 더 앞섰으면 하는 바람이 크지만 만약 한국이 뒤처지더라도 저는 이번 올림픽에서 보여준 한국의 저력은 정말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선수들은 대규모 선수단을 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금메달을 쓸어 담으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저 또한 한국의 이러한 성과를 가까이서 지켜보며 그들이 보여준 힘을 깊이 느낄 수 있게 되었죠. 칸나가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질투심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칸나와는 아직 연락이 되고 있지 않는데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해봐도 받지 않더라고요. 그때 단단히 기분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뭐. 저도 칸나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우리 둘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니까요. 안 되면 칸나와의 관계를 억지로 이어나가기보다는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아무튼 다시 얘기를 이어가자면 한국 선수들은 단지 경기장에서의 성과로만 주목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매너와 스포츠맨십은 올림픽 정신을 되새기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죠. 또 한국 선수들은 언제 어디서나 경기 매너와 품격에서도 완벽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품격은 한국 선수들만이 가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번 올림픽에서의 한국 선수들 매너가 눈에 띄었는데요. 또한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성과는 작은 나라의 큰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저는 결과를 떠나 그들이 보여준 도전 정신과 열정에 경의를 표하게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 스포츠가 국가의 위상을 넘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자신을 넘어서도록 도전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취재에서 한국의 이러한 저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한국이 더 선전하길 응원할 것입니다.
물론 제 나라인 프랑스도 남은 경기들을 잘 치러서 100년 만에 열린 올림픽에서 좋은 결과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이 앞으로도 국제 무대에서 더욱 빛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이 이래서 한국에 역전을 당하는 겁니다. 한국을 따라하지 않으면 일본은 미래가 없습니다. 여기 일본의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일본 교수가 학생들에게 일본의 현실을 비판하며 큰 소리로 한탄하고 있는데요. 이 강의를 들었다는 일본 여대생 미나미 씨는 추후 한국에 방문한 뒤 교수님이 왜 그렇게 말했던 것인지 단박에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현실에 대해 교수님처럼 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와서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는 미나미 씨는 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그렇게 놀라게 된 것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오사카 대학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미나미라고 합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제가 한국에서 겪게 된 놀라운 일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제 이야기를 1편부터 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제 소개와 1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간단히 정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의 오사카 대학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미나미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명문대로 불리는 오사카대에서 저는 늘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해왔으며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결과 학과에서 수석을 차지한 경험도 있답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최근 엔저 현상과 더불어 심하게 무너져가는 일본 경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또 최근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서 한국에서 겪은 흥미로운 이야기도 이에 덧붙여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게는 현재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살고 있는 사촌언니 한 명이 있는데 저와 같은 대학은 아니었지만 사촌언니 또한 경제학과 졸업생으로 학과 수석을 차지한 경험이 있는 명석한 언니이고 저는 방학을 맞아 한국에 사는 사촌언니네 집에 방문하며 생전 처음으로 한국이란 나라에 발을 내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1편에서 소개해드렸고 이후 한국에 들어온 첫째 날까지의 일을 이야기를 통해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 첫째 날에는 언니를 만나 오랜만에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특히 저희 둘 다 경제를 전공했던 만큼 고물가, 엔저 속에서 힘들어진 일본 경제 상황에 대해서 길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던 게 기억에 남네요. 아무튼 저는 언니와 그간 못 보고 지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는 이야기들과 소소한 일상 대화들을 나누면서 한국의 밤문화와 새로운 음식 그리고 한국의 소주를 체험하며 언니와 함께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1편에서는 이렇게 첫째 날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었는데요. 그렇게 첫째 날을 잘 마무리한 저는 다음 날 기분 좋게 일어났는데 사촌언니가 먼저 일어나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메뉴는 바로 김치찌개였습니다. 언니는 김치에 발효된 맛과 매운맛이 체내를 깨끗하게 해주고 소화를 촉진하여 숙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며 김치찌개를 한번 끓여보았다고 했어요.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꽤 늦은 시간까지 소주를 마셨잖아요. 그래서 해장도 할 겸 이렇게 김치찌개라는 음식을 준비해봤다고 했죠. 김치찌개는 언니가 한국 음식 중에 가장 자신 있는 요리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1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일본에서도 한국의 김치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일본인들은 원래 단 음식을 많이 먹곤 했는데 단 음식은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이는 밥도 적게 먹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그래서 체격적으로도 커지기가 힘들다는 연구가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한국 음식 문화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밥에 김치를 곁들여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한국인들은 아시아에서 체격이 가장 큰 편에 속하는데 김치뿐만 아니라 음식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밥과 함께 곁들여 먹기에 좋은 반찬들이 대부분이라 그렇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김치찌개 또한 언니 말로는 한국 사람들이 밥도둑이라 부르는 음식 중 하나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언니가 완성한 김치찌개를 식탁에 내주었고
한술 떠먹어본 김치찌개는 정말 맛이 깊었는데요. 언니가 정말 한국에 와서 살더니 한국 요리까지 이렇게 척척 잘 해내고 이제 정말 한국인이 다 되었구나 싶더라고요. 언니가 해준 김치찌개는 특히 참치를 넣은 김치찌개라 그런지 참치의 기름기가 국물에 녹아들어 김치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중화시키면서도 특유의 감칠맛을 더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찌개에 들어있는 두부가 특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두부는 국물의 맛을 잘 흡수하여 김치의 매운맛과 참치의 고소한 맛이 두부 속에 배어있는 듯했고 두부를 씹을 때마다 국물의 진한 맛이 느껴지는 것이 참 맛있더라고요. 김치찌개 국물의 매콤함과 짠맛이 두부 속에 스며들어 담백한 두부와 조화를 이루어 풍부한 풍미를 제공해 주었고 참치와도 잘 어울렸죠. 잘 지어진 흰쌀밥과 함께 뜨끈하고 얼큰한 국물로 해장을 하면서 그렇게 저희는 맛있는 식사를 마치게 되었어요. 언니 말대로 정말 밥도둑이 따로 없더군요. 김치찌개와 함께 밥을 먹으니 평소 먹던 양보다 훨씬 더 먹었어요. 속이 풀리고 든든해지면서 말 그대로 해장도 정말 잘 되었던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러고 나서 바로 나갈 채비를 하였죠. 저와 언니의 첫 목적지는 성수동 카페 거리였는데요. 언니는 성수동 카페 거리는 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한 거리 중 하나라고 했어요. 카페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양한 브랜드 매장과 독특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갤러리와 레스토랑이 많아서 요즘도 그렇지만 특히나 결혼 전에 남편과 자주 데이트를 했던 곳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그 말이 무색하지 않게 성수동 카페 거리는 굉장히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는 곳이었습니다. 거리 주변의 다양한 아름다운 건물들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감탄하게 되었고 고유의 개성과 세련된 스타일이 돋보이는 젊은 사람들이 거리를 활기차게 거닐고 있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거리를 구경하다가 한 독특한 카페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카페는 과거 창고로 쓰던 건물을 개조했다고 했는데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세련된 인테리어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처음 보는 신기한 분위기의 카페였죠. 저와 언니는 카페에서 메뉴를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그때 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카페 안에서 손님들이 결제를 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고요? 손님들이 결제를 현금이나 카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결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놀랍냐면 일본에서는 심지어 카드는커녕 아직도 현금을 이용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카드를 넘어 너도 나도 휴대폰을 이용해 결제를 하고 있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일본에 있을 때부터 생각이 참 많았어요. 그간 일본은 매우 아날로그스러운 것을 꾸준히 고집해 왔기 때문에 국가 행정 시스템이나 일상 속의 다양한 편의 시스템들이 아직 디지털화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도인 도쿄 시내에서도 신용카드 결제가 안 돼서 현금 결제만 받는 곳이 많고 어플을 이용해 페이 결제하는 곳은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왜 계속 아날로그적인 것만을 고집하는지 참 이해하기가 힘든 면이 많습니다. 결제 시스템과는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과거 교양 수업 교수님 한 분께서 유독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그 교수님께선 남편이 한국인인 저희 사촌 언니와는 반대로 아내분이 한국분이신 일본인 교수님이셨어요. 아무튼 그 교수님께서는 강의 중에 일본의 아날로그스러움에 대한 고집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로 인한 느린 행정 처리는 정말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고 늘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를 예로 많이 들어주셨어요. 워낙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던 탓에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아마 교수님께서는 아내분이 한국분이시다 보니 한국을 자주 방문하면서 일본과 차이나는 점을 꽤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교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길 옆나라 한국의 경제가 급성장한 이유에는 빠른 행정 처리가 상당히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하루빨리 일본에서 배워야 한다는 말씀을 늘 하셨어요. 교수님께서는 그 이후로 한국은 금융 거래 및 사업 등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화하여 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쉽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효율적인 행정 처리가 자연스레 정부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기업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는 외국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주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많은 기여를 해주었다고 했고요. 이러한 행정 처리의 효율성이 한국의 경제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고, 디지털 결제 시스템과 함께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 체계를 유지해온 것이 결국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이라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만일 행정 효율성이나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였다면 현재의 한국은 결코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솔직히 당시에는 한국을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어느 정도인지 사실 잘 체감도 되지 않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었는데요. 솔직히 유럽 여행도 제가 가보긴 했지만 유럽 또한 행정 처리가 늦은 편이고 의외로 유럽인들 성향 자체가 보수적이라 변화를 잘 하려 하지 않는 게 유럽이거든요. 쉬운 예로 아직도 열쇠를 사용하고 디지털 보안키를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런데 실제로 눈앞에서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들고 결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니 과거에 그 교수님 말씀이 바로 딱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일본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언니와 커피를 마시면서 언니에게도 아까 한국인들의 결제 모습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을 슬쩍 말해보았더니 언니도 바로 맞장구를 쳐주면서 거들어주더라고요. 한국에서 살아보니 일본과 차이 나는 점이 참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행정 효율과 결제 시스템이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선 주민등록 등본 같은 서류를 온라인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데 일본에선 아직도 관공서에 가서 기다려야 하지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일본의 아날로그식 느린 행정 처리가 떠올라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일본이 디지털화를 시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시민들의 요구 때문에 편의 시스템은 조금씩이라도 변화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행정 시스템은 아직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죠. 굉장히 오랜 기간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해온 탓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시스템을 급진적으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할 테고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의지가 크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일본의 분위기거든요. 참 안 좋은 생각을 하니 끝도 없이 일본의 부정적인 면들이 떠올라서 그냥 빠르게 대화 주제를 좀 바꾸어야겠다 싶었고 언니와 일상적인 대화로 화제를 전환해서 그렇게 카페에서 이야기하며 시간을 꽤 보냈어요. 아무튼 저희는 이야기를 좀 하다가 밥 먹을 때가 되어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다음으로 언니가 데려간 곳은 떡볶이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떡볶이 가게도 참 예쁘게 인테리어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언니의 센스가 정말 탁월했어요. 사실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아침에도 매콤한 김치찌개를 준비해주더니 이번에는 또 떡볶이라니 사실 떡볶이는 일본에 있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음식이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었어요. 어느 날 알 수 없는 이유로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를 떡볶이 영상으로 이끌었는데 그때 본 영상에서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늘 기억에 남아 있었거든요. 역시 제 느낌이 틀리지 않았는지 그렇게 맛본 떡볶이는 정말 제 취향이었어요.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달콤했죠. 언니는 마치 한국인인 것처럼 떡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는데요. 떡도 밀떡과 쌀떡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취향이 좀 다르다고 했어요. 저는 쫀득한 떡이 딱 제 취향이었고 언니는 그게 밀떡이라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떡볶이와 함께 새우튀김, 야채튀김, 김말이 튀김 등 다양한 튀김들을 같이 시켜서 먹었는데 언니는 이 튀김들을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으면 기가 막힌 맛이 날 거라고 했죠. 언니 말대로 정말 기가 막히는 맛이었어요. 제가 배가 작은 편이라 원래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이 아닌데 정말 배가 터질 정도로 떡볶이와 튀김을 맛있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나가기 위해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손님들이 휴대폰을 꺼내들고 계산을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그냥 한국에서는 이러한 결제 시스템이 이미 자리를 잡은 모습으로 보였어요. 뭐랄까, 일본은 아직 현금 계산도 많은데 굉장히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고, 어느 세월에 이런 시스템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또다시 암울해지더군요. 제가 자꾸 한국의 이러한 결제 문화를 부러워하니 언니는 경제학과 졸업생 아니랄까봐 또 한 번 진지하게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해주었어요. 자신이 한국에서 살아보면서 느낀 바로 이러한 한국의 발전된 결제 시스템은 소비자들에게 굉장한 편리함을 제공하는데 특히 모바일 결제와 인터넷 결제의 보편화가 국민들의 소비 행동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것 같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상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경제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이죠. 들어보니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결제가 편하면 아무래도 소비를 조금이라도 더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경제의 활기가 돌 거고요. 현재 일본의 경제가 엔저 현상과 소비자 물가 폭등으로 정말 말이 아니라는 걸 1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소비가 위축되어 내수 경제가 완전 박살이 났고 GDP 성장률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일본이 한국처럼 이렇게 편리한 첨단 결제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있었더라면 그래도 소비가 조금이라도 더 이뤄져서 지금 같은 최악의 상황까지 오지는 않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뭐랄까, 한국에 기분 좋게 여행하러 왔다가 일본과 비교되어 한탄만 하게 되는 이런 현실이 참 씁쓸하기도 하고 뭐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언니와 저는 떡볶이를 먹고 언니의 동네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언니와 수다를 많이 떨어서 그런지 어느덧 시간이 꽤 늦어졌더라고요. 저희는 들어가기 전 잠깐 언니네 동네 근처 구경도 할 겸 좀 걸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걷다 보니 커다란 대형마트 건물 하나가 동네에 있더군요. 언니는 뭘 좀 살 게 있다며 잠깐 마트에 들르자고 하였고 그렇게 언니와 함께 마트를 방문하게 된 저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넓고 깔끔한 매장과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된 모습을 보며 절로 감탄하게 되더군요. 매장은 식료품, 주방용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섹션으로 나뉘어 있어 필요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특히 상품들이 정갈하게 정리된 진열대와 눈에 띄게 표시된 할인 가격들이 인상적이더군요. 우리는 우선 식료품 코너로 향했는데요. 신선한 과일과 채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각종 고기와 해산물들도 신선하게 진열되어 있었죠. 가격표를 보며 일본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가격이 그리 비싸다고는 못 느꼈습니다. 할인 상품도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사실 한국도 잘 사는 국가가 된 이후에 물가가 꽤 높아진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대형마트에서는 유통의 효율성을 높여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며 많은 혜택을 주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요즘 일본은 엔저 현상에 따른 물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데 특히 식품 가격 상승률이 가장 가파르다 보니 서민들이 정말 다들 울상이거든요. 최근 폭등한 일본의 식료품 가격을 감안해보면 한국의 마트에서 파는 식료품 가격은 꽤나 합리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언니는 과일과 채소 몇 가지, 그리고 닭가슴살을 마트 바구니에 담았고 생활용품 코너를 한 바퀴 둘러본 후 이제 계산을 하러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마트에는 셀프 계산대가 여러 대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만 보니 마트가 꽤 넓은데도 직원의 수도 그렇게 많이 없어 보였어요. 간편하고 신속한 결제를 가능하게 하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효율적인 시스템인 셀프 계산대를 활용하여 인건비를 크게 줄이면서 마트에서 소비자들에게 상품 가격을 합리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이런 혁신적인 첨단 시스템을 경험하며 한국 유통산업의 효율성을 체감하게 되었고 또다시 일본의 현실과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내심 한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일본의 마트에서도 셀프 계산대가 있는 곳이 꽤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인건비를 줄여
최대한 상품 가격을 합리적으로 제공하려고 하긴 하는데요. 사실 일본 마트를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일본의 마트 식료품 물가는 생각보다 꽤 쌌어요. 한국보다 더 저렴하게 느껴질 정도로요. 물론 마트 물가 외에 주택임대료,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교통비, 외식비 등 다른 물가는 확실히 일본이 비싸고요. 그런데 그나마 좀 저렴하던 식료품 물가마저도 최근 엔저 현상으로 인한 식료품 물가 폭등 현상 때문에 많이 올라버렸고, 게다가 더욱 문제는 일본은 임금이 20년째 제자리라 실제 체감하기로는 훨씬 더 서민들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국은 물가가 오르는 대신 임금도 오르지만 일본은 임금이 오르질 않아요. 아무튼 저와 언니는 그렇게 마트에서 계산을 마치고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오늘 하루를 보내며 느낀 점은 한국을 겪어보지 않았을 땐 몰랐는데 겪어보고 나니까 정말 일본의 암울한 현실이 여러모로 더 적나라하게 느껴졌달까요? 실제 많은 일본인들이 오늘 제가 겪었던 한국의 여러 편리하고 효율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시스템을 직접 경험한다면 누구라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겪어보지 못한 채 살아가니 그저 불편한 현 상태에 익숙한 채로 그냥저냥 살아가고 있는 거란 생각이 들었죠. 제가 이곳에 방문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요. 아무튼 놀라움과 동시에 씁쓸한 마음을 안고 저는 그렇게 언니네 집에 돌아와 하루를 마무리하였는데요. 그래도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는 것도 있고 몰랐던 것들을 배워가는 점도 많다고 느꼈기에 꼭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받게 되었던 하루였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오늘 내용 말고도 제가 한국에 와서 느끼게 된 수많은 경험들이 아직도 많은데요. 원래 이 편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글을 쓰다 보니 점점 이야기가 길어지게 되네요. 매번 더 많은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글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또 3편을 따로 준비해야겠네요. 오사카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라는 미나미 씨의 흥미로운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곧 마지막 편도 보내준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편은 주로 일본과 비교되는 한국의 행정 효율성과 혁신적인 첨단 결제 시스템을 겪은 미나미 씨가 한탄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또한 앞서서는 파리올림픽 취재를 하러 간 일본인 칸나 씨와 프랑스 여기자 레나 씨 사연도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두 기자는 당시 한국과 일본 간의 경기 후 말다툼을 벌이고 현재까지도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네요. 칸나 씨와 레나 씨, 그리고 일본의 현실에 대해 걱정이 참 많다는 미나미 씨에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